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제목은 이 대사 건강의 출발점, 기능의학으로 풀어보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요 강좌는 이제 대한기능의학회에서 제공하는 이제 강좌들이다 보니까요. 오늘 이제 기능의학 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 제가 또 열심히 그 나노 바나나를 돌려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자, 이 이미지를 보니까 아주 이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이란 용어를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오실까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맞는 주사에 대한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 저항성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원래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사를 맞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당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당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는 당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당이 잘 안 떨어지는 상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당이 올라가죠, 물론. 그리고 왠지 살도 찔 것 같죠?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방 또 배가 고프고 피로감도 엄청 심하고 피부 트러블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 골고루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경우들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계속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이제 피로감도 생기고 낮 시간에도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좀 기운 없고 피곤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에너지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살은 자꾸 찌고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당도 오르고 소변, 피부 이런 쪽에 문제들도 생기는 것 플러스로 혈압도 오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온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면 원래는 당이 잘 떨어져야 되는데 당이 잘 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통 당뇨병이라고 부르죠. 이제 고혈당 혈증,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혈당이 자꾸 높으니까 반대의 일이 또 발생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당이 높으니까 빨리 당을 떨어뜨려야 돼라는 신호를 계속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신호들로 인해서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에서의 인슐린은 자꾸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부담이 너무 심해지니까 "인슐린 더 이상은 분비를 못 하겠습니다."라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2형 당뇨병,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반응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나중에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는 1형 당뇨의 형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사람들한테 올까요? 그냥 뭐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올까요? 뭐 부분적으로는 맞죠. 많이 먹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사람들한테 올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요 2형 당뇨병이라는 것의 유전적 영향이 한 절반 정도는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친 중에 한 명이라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라면은 나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전적인 성향으로도 이미 이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문제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인 사람들인지 어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증상만 가지고 환자들로 "환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성 피로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 인슐린 저항성이다. 뭐 살이 쪘다고 그래서 무조건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좀 비특이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은 포도당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우선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됐을 때와 굶었을 때는 각각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 어떻게 되죠? 배가 이제 부르다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굶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음식을 먹은 상태와 공복 상태에서의 좀 역할들이 다른데요. 요 췌장 기관에서 인슐린을 열심히 분비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섭취한 상태니까 당이 많아졌죠. 혈중에도 당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당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가 됩니다. 당을 활용해야 되는 기관은 어딜까요? 피 속일까요? 아니면 세포 안쪽일까요? 당연히 세포 안쪽에서 이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포 바깥쪽에 있는 혈중 이 포도당을 이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기 위한 과정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존재한 상태들은 우선 일부를 에너지로 쓰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는 나중에 쓸 에너지로 남겨 놓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중에 또 일부는 이런 글라이코겐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과정들을 같이 거치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요 인슐린에 의해서 일부 당 당을 활용한 이후 나중에 쓸 에너지들을 자꾸 이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이 먹고 인슐린 분비도 많이 되고 하다 보면은 지방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피하 지방이나 이런 데로 가니까 배도 나오고 뭐 내장 지방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주 단단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공복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이 섭취 상태에서 만들어진 여러 에너지원들을 가능하면은 활용을 한다면 이 개체들이 충분히 생존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공복 상태에서는 췌장에서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 지방 세포나 아니면 이 근육 세포 이런 쪽에서 각각 에너지원들을 조금씩 내놓게 되고요. 또 간에서는 이미 아까 쌓였던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살살 분비가 되면서 이게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글리코겐이 분해되는 형태들을 갖기 때문에 이 공복 상태에서도 남아 있는 몸에 그 축적돼 있는 에너지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섭취 상태와 공복 상태가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는 에너지 균형이 맞아떨어지게 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먹어서 섭취 상태로만 있게 된다면은 쌓고 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창고가 넘치니까 그 외부적으로 이제 다 창고를 새로 쌓거나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창고가 쌓여지는 거는 보통 지방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가 나오고 몸에 이제 기름기가 잔뜩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창고를 못 만드는 경우가 더 위험한데 이 창고를 못 만들게 되면은 그 창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 도구로 인해서 여러 장기들이 손상이 된다라는 것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요 포도당 항상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인슐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슐린을 요렇게 보면은 A 체인, B 체인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좀 뭐 길쭉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하지 않으세요? 이게 각각의 아미노산들로 쭉 이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게 한 5,800 돌턴 정도의 분자량이니까 생각보다 큰 물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인슐린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런 인슐린들이 빨리빨리 분해되지 않게 좀 오랫동안 끌 수 있게 요 중간에 어딘가를 치환하게 되면은 약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약으로 쓰여지는 게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사람 인슐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들을 적절하게 이제 가공을 해서 약으로 쓰게 되면은 약으로 쓰는 그 주사 인슐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당을 조절하는 것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들이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슐린 생긴 모양은 뭐 대충 알겠는데 그럼 걔가 도대체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 몸에서 뭐 당도 빨아들이고 그럴까요?'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세포 안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뭐 근육세포 같은 데서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어떤 곳이 있고
요 인슐린 수용체에서 인슐린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뭐가 쫙 이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인슐린이 여기 닿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요 안쪽에 세포 안쪽에는 GLUT, 글루트4라고 하는 어떤 특정 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 하면은 그 포도당을 통과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세포 안에 있으면은 이 표면에서는 당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인슐린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요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이 세포막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세포막에 통로가 생기게 되고 요 통로를 통해서 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혈중에선 당이 어떻게 될까요? 당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세포 안에는 에너지가 풍부해진 거예요. 이제 포도당이라고 에너지를 안쪽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과정들이 바로 정확히 인슐린 작용이고요. 만약에 인슐린이 잘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글루트4라는 요런 통로들이 이쪽으로 못 가면은 그게 저항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슐린이 작용이 돼 가지고 다음 단계로 세포도 성장하고 단백도 합성하고 글리코겐도 합성하고 당도 운반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안 되는 그런 과정을 정확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은 이렇게 되고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용어는 역시나 이제 어렵죠. 많이 어려운 얘기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보통 연구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의 공식인데요. 이게 호마 IR이라고 합니다. 그 호마 IR을 계산하는 공식은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정도로 쉽습니다. 인슐린 곱하기 혈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아도 그 인슐린 저항성이 세다는 얘기고 혈당이 높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원래 당이 뚝뚝 떨어져야 되겠죠. 뭐 간혹 가다가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너무 과도하게 맞아서 저혈당에 빠져서 응급실에 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슐린이 잘 분비되면은 당이 떨어져야 된다는 게 정확한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인슐린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안 떨어지는 상태니까 그게 바로 정확히 인슐린 저항성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지표는 보통 이렇게 호마 IR이라는 용어들로 쓰고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용어로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지금 수치로 볼 때 뭐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낮은 수치일수록 건강하고 좀 더 높은 수치들이 있다면은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과정들 그 초반에 그 저기 뭐 "뭘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유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인슐린이 잘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이 포도당을 통과시킬 수만 있으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기름기를 잔뜩 먹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산, 그러니까 기름기가 다 분해된 상태를 이제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방산이 몸에 많아진 상태, 혈중의 지방산이 아주 과도해진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 근육 세포 안에서 요 지방산들은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 포도당은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통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방산들은 생각보다 그냥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깨지고 염증도 생기고 뭐 산화 스트레스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되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반응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지방산이 과다해졌을 때의 인슐린 저항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이제 간은 근육처럼 이렇게 뭐 어떤 포도당 통로를 세포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원래 그냥 가지고 있는 통로를 많이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방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지방간이 발생이 되고 안에 있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많아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결국에는 포도당이 계속 증가되고 지질도 합성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산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근육이나 간과 같은 여러 장기들에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에너지는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당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왔을 때는 각 장기들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될까요? 이것도 이제 아주 요약을 해 놓은 그림인데요. 그 영양이 과해지고 뭐 활동도 안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는 지방세포, 간세포 혹은 장이나 뇌에서는 각각 지방산, 중성지방,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인크레틴, 성장인자, 자율신경계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이 베타 세포에서부터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세포 보상에 의해서 베타 세포 기능을 억지로 올려주고 또 베타 세포도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은 내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베타 세포의 한계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한계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베타 세포 기능이 나중에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뭐 그다음에 이어지는 과정들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독성, 지방독성, 염증 등이 이제 모두 한꺼번에 이어지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또 이제 혈관에서는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 등과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뚫어지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결국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에 당은 넘쳐나고 세포는 계속 배고픈 상태. 이제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던 내용이에요. 저희 이제 기능의학회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과 뭐 저와 뭐 등등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께 연구했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기능의학 쪽으로 뭔가 찾아 들어가시는 만약 뭐 저기 환자분들이 계시다면은 기능의학 쪽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의학에서 이제 유기상 검사라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유기상 검사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 유기상 검사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뭐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것들은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2021 년도에 또 열심히 연구를 해서 분석한 결과들을 또 좋은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학술지 내용은 사실 그 기능의학회 회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께는 아주 자세한 얘기들을 좀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렇게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좀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 결과에서 아주 재미난 점 중에 하나가 요 피글루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표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요게 대사증후군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갈까?'라는 게 이제 많이 궁금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 피글루라고 하는 지표는 요 부분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포름 이미노 글루타메이트라는 어떤 특정 마커인데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쭉 대사가 돼서 나중에 글루탐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글루탐산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MSG 할 때 그 G가 글루탐산이거든요. 그래서 고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하는 그 글루탐산입니다. 뭐 요즘에 이런 용어들이 또 여러 신문 기사나 데 소개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글루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TCA 회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회로 쪽으로 뭔가를 이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쪽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엽산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문제. 엽산이 진짜 부족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에너지 과정들 중에서도 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중간에 산물로 쌓이는 상태들이 이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후군에서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이는 소견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분지쇄 아미노산 그 대사가 좀 망가지더라고요. 요 분지쇄 아미노산이라는 용어는
말이 좀 어렵죠. 분지쇠 이게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 이렇게 약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인데 뭐 이렇게 좀 뭐 분지가 되어 있는 체인들이 좀 있는 그런 종류를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류신이라고 하는 종류의 아미노산인데요. 그런 류신 같은 거를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만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근감소증에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류신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어디선가 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아미노산을 좀 주고 싶은데 아미노산 잘못 주면 또 간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독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종류의 어 아미노산을 주면 될까에 대해서 요 "분지수 아미노산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엉뚱하게도 요 분지수 아미노산이 대사되는 과정들이 과해지는 것이 요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BCAA 그러니까 분지수 아미노산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쭉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방 독성,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대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BCAA 그러니까 이런 분지수 아미노산만 골라서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 이제 고런 과정들이 많이 궁금하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분지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대부분은 그냥 영양이 과잉될 때 요게 좀 남아 도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인 거고요. 히스티딘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음식을 단지 많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히스티딘이 증가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mTOR라고 하는 거는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작용이 됐을 때 세포 안에서 어떤 뭐 단백질 같은 걸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고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들이라서요. 요 분지세 아미노산이 들어오면은 얘를 직접적으로 활성을 주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게 근육을 만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원리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영양이 과잉될 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영양이 살짝 과잉되는 거는 어쩌면 근육을 더 촉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많이 오버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고 나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간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호의 성격 자체가 이 분지수 아미노산이 과잉되는 것들은 주로 성장과 축적에 대한 신호로서 작용을 하면서 플러스로 인슐린 저항성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이 히스티딘 경우에는 좀 더 완충하고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성질들을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그 히스티딘으로부터 글루탐산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글루탐산이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루탐산만 가지고 뭔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가끔 보이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글루탐산이라는 것도 아미노산이고 뭐 MSG에 들어있는 그 글루탐산도 역시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각각에 대한 아미노산들이 또 특정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라는 식의 어떤 선과 악의 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좀 지양하였으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분지사미노산이 나중에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건 병리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 히스티딘이 대사가 잘못됐을 때는 아까 중간 물질인 그 엽산 부족에 의한 그런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서 나중엔 이 에너지 붕괴, 염증 조절이 붕괴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어서 실제 저희 연구를 통해서는 요런 식의 그 특정 과정들이 의외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그 이전까지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뭐 인슐린 저항성은 계속해서 알 수 있었죠. 검사하는 방법도 아주 쉽잖아요. 혈당 검사, 인슐린 검사 두 개만 검사해 가지고 곱하기만 하면은 끝나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결국 우리 몸의 영양 과잉이나 아니면은 엽산에 대한 상대적 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 핵심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원인과 해결 방안 같은 것이 뭐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능의학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그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좀 전인적인 과정들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지 뭐 기본적인 의학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많이 달라진다면은 그것도 오히려 좀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핵심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인슐린의 기능 자체는 혈당 조절입니다. 근데 혈당 조절만 가지고는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죠. 제가 애초부터 얘기한 게 혈당 조절이 되는 과정이 결국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의도였잖아요.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부터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근육이나 지방 조직, 간, 혈관, 내피 등의 여러 장기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 다기관, 다조직 기능 장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 인슐린 아니 그 포도당 통로가 적절하게 위치로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포도당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지질, 염증, 호르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호들이 교란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이 올라가기 전부터도 이미 인슐린 저항성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요렇게 무증상인 경우에 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당이 정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혈당이 정상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쭉쭉 올라가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당 인슐린만 추출해 가지고는 이 환자 상태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게 또 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유전적 성향들은 뭐 사실 가족력만 봐도 절반 이상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증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환자들의 상태들을 평가를 하고 특히 인슐린 검사라는 그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생각은 좀 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네 가지 핵심 원인을 집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딱 네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제목들은 되게 단순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지방질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확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미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증가돼서 뱃살이 두둑하게 나온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 지방이 많이 증가된 걸로 인해서 우리 몸엔 여러 가지 그 대사 부산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들은 어려워요. 뭐 다이아실글라이콜이라든가 세라마이드 같은 뭐 그런 부산물들이 증가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산물들이 증가하는 것이 이 저기 결국에는 인슐린 작용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백질이 그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 인슐린 신호가 방해되고 결국은 그다음엔 똑같은 거예요. 그 당 못 받아들이고 에너지 활용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대식 세포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제 배가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식 세포라는 게 어떤 자리로 계속해서 모여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특정 염증 물질들을 계속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염증이 쌓이게 되면은 역시 인슐린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어떤 기계에서 그 윤활유를 잔뜩 부어주면 좋은데 윤활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름때가 잔뜩 꼈다. 그러면 작동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호르몬의 불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아디포넥틴 감소, 렙틴 저항성 증가, 콜티솔 과민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보통 이제 금식 때 많이 나와요. 근데 아디포넥틴이 금식 때 좀 나와 주면서 우리 몸에 어떤 일정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렙틴은 반대예요. 이제 배가 이제 충분히 배가 부르고 지방세포가 많아지고 할 때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렙틴은 뇌로 한 번씩 작용을 합니다. 뇌로 올라가면은 "너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는 신호들을 이게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렙틴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서 우리 뭐 "주사를 맞았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라는 신호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렙틴 역시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 배가 많이 나오고 뭔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요 렙틴에 대한 저항성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먹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도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콜티솔.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아주 중요한 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중요한데 이 콜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잉이 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이게 바로 정확히 인슐린 저항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얘가 당을 쭉 올리고 뱃살을 나오게 하고 하는 아주 핵심 호르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콜티솔이 쪼끔만 나오더라도 과민성이 생기면서 지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그 캐스케이드들이 쫙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호르몬 불균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다 보면은 나중엔 지방간 생기고 장기 내에도 지방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내 지방 축적 같은 것들이 원래 지방은 어디에 축적이 돼야 되죠? 당연히 지방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방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름기들이 각 장기로 들어갑니다. 간 안에 기름이 많이 쌓이면은 그건 정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정상이고, 그리고 근육 사이사이에 기름이 꼈다 그러면은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마블링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절대로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정상인 상태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 네 가지 핵심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은 개선이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이게 뭐 기능 이야기라고 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됩니다. 체중이 감량하게 되면은 아까 지방이 많아지면서부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활성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증가된다는 거는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음식을 똑같이 많이 먹었으면은 그게 몸에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의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약들 중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뭐 대표적으로 뭐 유고비 같은 약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을 쓰게 되면은 요 자체가 그 식욕을 많이 억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체중 감량을 유도하게 되고, 뭐 다음 단계에 있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호르몬 쪽에 대한 교란도 좀 억제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당뇨약으로 많이 쓰이는 약제인데요. 이 당뇨약도 최근에 많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 종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GLT2 억제제는 보통 소변으로 당을 뺀다는 특징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소변으로 당을 빼는 특징 외에도 요즘 에너지 활용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어렵죠. 티아졸리딘디온. 뭐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이것도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요 당뇨약 종류는 활용하시는 그 원장님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왜 그러냐면 살이 쪄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 유도 기능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 티아졸리딘디온이라는 계열의 당뇨약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엄청나게 개선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가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뱃살이 잔뜩 나온 사람들에서 이 기름기를 어디로 빼주냐면은 그 아까 지방이 있어야 될 곳은 지방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곳은 지방 조직이에요. 근데 지방 조직이 아니라 그 보통 간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 있거나 그런 것들 다 비정상이라고 그랬죠. 그 위치를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바꿔주는 것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들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이 오메가3에 대한 기능에 있어서도 역시나 그 지방산에 대한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요 지방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적절하게 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 병원을 오는 게 아니라 앞에 거를 해야죠. 스스로 체중 감량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제 거기까지 해서 충분치 않다면은 뭐 어떤 분이 질문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일반 내과를 가셔도 되고 저희한테 오셔도 되고 어느 쪽에서든 간에 이 GLP 수용체 작용제 같은 것들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요. 실제 당뇨 환자들이라고 해도 이런 약제들을 썼을 때 실제 당 수치 조절도 엄청 잘 되고, 이전까지 에너지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조절이 좀 되기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염증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단순한 얘기들인데,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을 하면은 염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염증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의 일부 공간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외부에 있는 그 적절한 순환을 통해서 염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단들은 좀 스스로 좀 관리한다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겠지만은 스스로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면은 오히려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쪼끔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게 또 약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뇨약이고 가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당뇨약인데요. 요 약제가 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스타틴, 요즘에 스타틴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스타틴도 역시 염증을 잡는 역할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메트포르민이나 스타틴, 뭐 아스피린도 저용량으로 쓴다면은 부작용보다는 염증을 쪼끔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로서 좀 이득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에 여러 가지 그 뭐 지침들에서는 이런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사용에 대해서는 쪼끔 좀 그 등급을 낮춰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전적으로는 만성 염증을 잡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중에 중요한 거는 아까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특정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콜티솔과 같은 그런 감성은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호르몬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체중을 감량할 때 특히 이 내장 지방을 줄이게 되면은 이 지방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호르몬의 양이나 기능 같은 것들이 좀 컨트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요거 티아졸리딘 요게 요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고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나 혹은 GLP-1 수용체 작용제나 이런 약제들은 이 아디포넥틴을 좀 증가시키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이 증가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밸런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은 뭐가 있죠? 잠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도와주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해 주고, 그리고 호르몬 중에서도 뭐 DH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충제로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해 준다면은 이런 호르몬 불균형을 잡는 방법들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방간 역시 체중을 잘 감량을 해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당지수 떨어져 있고 과당이 좀 적은 음식들을 좀 먹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여기도 이제 메포민과 같은 특정 약제를 사용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비만 수술은 한 30-40% 이상의 체중 감량을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중요한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골고루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런 지금 4 가지 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의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난 얘기들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뭐 제가 플러스 알파라 적어 놓긴 했지만 요 내용들도 이렇게 최근 의학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난 얘기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환자들을 본다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 밸런싱을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쪼끔 좀 덧붙이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치료제 얘기가 아니니까 덧붙이는 의견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칼로리 제한입니다. 칼로리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같으면은 뭐 1일 1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뭐 요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자, 어쨌든 이런 칼로리 제한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천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요게 어떤 역할들을 할까? 이게 사실 오래 살 수 있는 기전들을 다 활성화시키는데요. 그중에서도 요 포도당 인슐린에 대한 이론으로 본다면은 칼로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 분비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혈중의 당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정상적인 역할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쫙쫙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고,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거꾸로 돌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 성장 호르몬 분비는 잘 될지 몰라도 성장 호르몬이 작동되는 쪽에서는 좀 막히고 인슐린도 막히고,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엉뚱하게도 자가 포식이 증가하고, 그리고 세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운은 빠지는데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게 바로 요 칼로리 제한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인슐린 분비를 잘 안 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이 마그네슘 같은 것도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인슐린의 저기 어떤 활성을 막아줄 활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그네슘도 이제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롬을 이용하는 것이 또 인슐린 저항을 좋아지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또 있어요. 뭐 그게 진짜로 크롬을 줬을 때 좋아지는지까지는 사실 알긴 좀 어렵죠. 엄밀히 말하면. 크롬을 줬을 때 당 떨어진다는 얘기는 솔직히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정확히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몸에서 크롬이 부족해지면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인슐린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그 신호 전달이 많이 약화가 되게 되고, 이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크롬이 부족한 거는 좀 최대한 막는 쪽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영양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비타민 D나 오메가3, 아연, 알파리포산, 특히 알파리포산은 항산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비타민 K2 요거 요즘에 또 이걸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이게 지방 조직 내 염증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증들도 좀 감소시킬 수 혈관 안의 염증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코큐텐은 오래전부터 잘 활용되었던 얘기들인데, 이게 보통 미토콘드리아 기능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활성을 위해서는 코큐텐을 좀 먹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먹어야만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타 영양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좀 요약해 보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여러 장기에서 대사 기능을 교란시키고 당뇨병의 핵심 기전이다라는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지방이 증가된 상태, 특히 배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좀 유발할 수 있고요. 만성 염증이나 호르몬 불균형, 그다음에 특히 간 내 지방 축적이 되는 것들의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생활습관 교정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그 모든 기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다 병행을 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을 좀 개선할 수 있고 대사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아는 거는 좀 말씀을 잘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에 적혀 있는 거는 기능의학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는지를 물어보셨고요. 일반 내과 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다 이 얘기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의학적인 접근이 일반 내과 치료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이지만 다만 이제 그 일반적인 내과 치료로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까 제가 그 말 어려운 거 있죠. 그 TZD라고 하는 그쪽 계열의 약제가 인슐린 센서타이저라고 그래요. 인슐린 작동을 좀 키우는 쪽으로. 이제 그거 하나 주는 거 말고는 현재 나와 있는 내과적 치료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메트포민, 뭐 TZD 이런 식의 약제 주는 거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의학적으로도 있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습관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좀 해 나간다면은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최근 장내 미생물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장 건강에 대사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요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고요. 그 저희 기능의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연구 방법들 중에서 그 소변 유기산 검사가 있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죠. 이 소변 유기산 검사 볼 때 제가 제일 초점 맞췄던 게 이거였어요, 사실은요. 이 장내 미생물 쪽에 대한 지표들이 나빠질 때 어떤 대사 증후군이 나빠지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거를 또 이제 열심히 뒤져봤는데 제 연구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아쉬움은 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질문 주신 그대로가 정답이긴 합니다. 여러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도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슐린 아니 저기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어떤 게 나쁘다 좋다는 것보다는 이 다양성이 깨졌을 때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성들이 좀 잘 맞춰질 때를 유리하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근육량 감소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들도 많은데 근육이 대사 건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제 근육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확히 그 당이 외부에 있는 것들을 근육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를 거기서부터 하거든요. 특히 인슐린이 잘 작용이 될 때 그때 이제 포도당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쪽에 그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는 인슐린 통로가 포도당 통로를 글루트4라고 불러요. 네 번째 포도당 통과체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물질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게 주로는 근육에 있어요. 간만 해도 글루트4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당을 많이 먹으면은 알아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육량은 아닙니다. 근육은 아닙니다. 근육은 진짜로 인슐린이 잘 작용이 될 때 비로소 그 포도당을 잘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렇게 끌어당긴 당을 이용해서 이 대사 쪽으로 좀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원리 자체가 이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더라도 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근육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도당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어 지난주 담당 주치 저번 주에 담당 주치의분이 있는데 당뇨병 의심돼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재검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마 일반적인 의학 질문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그냥 아주 의학적인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혈당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정확히는 보통 126 이상일 때를 당뇨병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보통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봐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봤더니 예를 들어 6.5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당뇨병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꼭 재검을 해야 되느냐? 이미 6.5까지 넘어갔으면은 재검을 안 해도 진단은 이미 되는 상태인데요. 이게 어떤 지표든 간에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 정도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한 번쯤 재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내 스스로 뭔가 활동성을 키운다거나 체중 감량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은 반드시 재검을 해서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요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 원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간 것이 이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진 포도당을 다음 단계로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적당히 작용이 됐을 때 그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순환이 좋아지는 건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호르몬의 균형 같은 것들을 잘 맞출 수도 있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상당히 복잡한 질문인데 이 43세 남자분이시고 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천식 등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데 최근 들어 밀가루 음식이나 밥을 조금만 먹어도 갑작스러운 졸림으로 힘들다. 중성지방이 좀 올라가 있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숙전 혈당이 100 정도면은 경계선 정도이시고 당화혈색소는 5.8이면은 역시나 이제 보통 5.7 이상이면은 당뇨 전 단계로 보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가 좀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경계성 정도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비타민 C와 글루코사민, 멀티비타민, 유산균, 컨드라이친 같은 걸 먹고 있는데 여기 뭐 다른 방법이 있겠는지를 좀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밀가루 음식 같은 거를 먹었을 때가 보통 당이 이제 확 올라가는 상태이고 플러스로 일부 아미노산들이 또 올라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런 상태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졸린 것들도 일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확 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져 있는 과정들을 좀 살리기 위한 방법들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대부분인데 일단 체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체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원리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아마도 혈당도 지금보다 좀 떨어지고 당화혈소도 또 한 5.7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보조제들을 드시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조제들은 그 일반적으로 그 인슐린 저항성 개선용이라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비타민이나 뭐 유산균 같은 것들 뭐 드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크롬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보충제로 하고 싶다면은 그런 쪽의 방향성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으면 되죠? 예. 다음 질문은 75세 남성분이었고요. 보충제로 아름다민 골드와 병원 처방용 우르사를 같이 드시고 계시는데 괜찮을지를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아름다민 골드는 보통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 복합제에다가 일부 이제 영양소들을 좀 섞어 놓은 성분이다 보니까 같이 드셔도 되죠, 물론. 그리고 병원 처방용 우르사는 단순하게 그 UDCA만 선택적으로 좀 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UDCA도 이제 그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꽤 있어요. 그래서 UDCA의 항산화 효과와 아르라민 골드를 통한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린다면은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콕 집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정확한 용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쓰시는 거는 항산화 용도로서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질문까지 받으면 될까요? 예. 다음 질문으로는 기능의학 병원에서 콜티솔 수치가 낮아서 부신 기능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해서 복용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내부비내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지, 기력이 너무 없고 아침에만 반짝 움직이고 어떤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은지를 좀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 기능의학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 환자들을 보든 간에 관계없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콜티솔이 낮은 사람들을 보통 이제 부신피로라는 용어들을 많이 써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콜티솔 수치가 낮다고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지는 않는데 아마 정도가 좀 심하거나 뭐 다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방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신 기능이 정말로 아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뭔가 좀 다른 검사들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쪼끔 보충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스테로이드 처방 복용이 이거나 아니면 그 내인성 스테로이드를 쪼끔 더 유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써 보는 것이 방법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쪼끔 좀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요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주치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기력이 없고 아침에만 반짝거린다는 것은 아침에 그 콜티솔만 살짝 올라갔을 때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에요. 이제 고런 내용들이라서 이게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내용하고 좀 관계가 좀 많이 좀 적은 편이고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은 콜티솔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콜티솔이 적당히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좀 큰 경우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경우들하고는 쪼끔 차이를 좀 두고 이건 이제 부신피로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 적절할 것 같고 부신피로가 아니라 진짜 부신 기능에 그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감별이 필요하다면은 경우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 강의가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시켰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대사 지표들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 강의가 작은 도움이나마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가 있다면은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